저는 사실 스스로 정치를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고 또 정치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앞에 큰 위기가 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불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 정부는 야당의 의견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몇 달 전이죠. 금년도 6월, 7월경 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 취임할 때만 해도 3년 6개월 후에 정말 더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결정을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저는 사실 스스로 정치를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고 또 정치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저한테서 어떤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앞에 큰 위기가 닥치겠구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느끼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지난 4년 만의 일인가,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지난 4년에만 있었던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6분의 전직 대통령이 계셨고 지금 7번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는 아주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임기 중반이 넘으면은 그 지지도는 급락하고 임기 말이 되면은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 그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만 바닥 민심은 과연 그런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그 국정 수행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들은 그런 문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전임 대통령들 모두 그 퇴진 후에 참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들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예를 많이 봐왔고 또 대통령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중인 안타까운 현상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그 대통령의 실패, 이것은 그 영향이 당사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불행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지지자들 간에 또 정파, 정치 세력 간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낳았고 이것은 또 그 다음에 취임한 대통령이 국정은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앞에 쌓인 국가의 여러 가지 개혁의 난제들을 해결하기도 급한데 이 과거에 이러한 그 부담에 얽혀서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죠. 국가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개혁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은 뒤로 밀려나고 이념적인 목표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보복들이 오히려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매우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반복되는 불행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열 상황과 갈등 상황을 종식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정치 경험은 없지만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던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운 제가 불려 나온 것이 아닌가. 또 제가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을 조정하고 또 중재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판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된 세력들 간에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될 일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하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행정 각 부처, 각 기관들이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장관위의 장관이 되어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또 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놓은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원리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불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일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법부 역시 최근 들어 국민들로부터 참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도 또한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정부는 형식상 절차는 다 밟습니다. 그러나 결코 국회, 특히 야당의 의견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이러한 야당 경시, 그것은 결국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회의석상에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들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